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8명 가운데 본선 진출자 4명을 뽑는 2차 컷오프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지지율을 봤을 때 선두권인 윤석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통과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자리 누가 차지하게 될지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중 한 분이시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하태경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하태 없는 4강은 미래 없는 국민의힘이다. 일단 4강이 목표입니다. 예, 마스크도 벗어주시고요. 예, 마스크 벗잖아요. 예, 다음 주 금요일 2차 이제 컷오프를 앞두고 계신데 예. 토론 일정은 굉장히 바쁘게 소화하고 계시죠? 아이고 토론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싶어요. 그나마 지금 토론회 때문에 예. 다 죽어가다가 지금 다시 회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이제 다음 주 일주일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당이 너무 극단으로 나가지 않고 좀 확장을 할 수 있고 좀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은 제가 좀 단단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성과만 간단히 제가 발제를 하면 일단 홍 후보가 예, 홍준표 후보가 조국 수호홍으로 빠지지 않도록 아하. 제가 수렁에서 건져냈고 그리고 저 윤석열 후보가 네. 부정선거 또 늪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구제를 했죠. 사실 그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윤 후보가 부정선거에 어느 정도 동조한다 이래버리면 완전히 당이 비성적 정당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번 뭐 저도 득점을 조금 했지만 예. 우리 당 전체가 득점을 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지난 경선 과정을 흥행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좀 했다. 그리고 시청률도. 시청률도 우리 하태경 후보께서 특히 초반에 예. 제가 없었으면 한 번 시청률이 중요하잖아요. 기대감이 생겨가지고. 네네. 그래서 초반 시청률이 한 7, 8% 정도 끌어올리는데 아무튼 뭐 수은갑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님의 문제는 이제 본인의 지지율이잖아요. 조금 시차를 두고 나타나더라고요. 그 2달 전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을 때 예, 지지율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요즘도 좀 해소가 비슷한... 되셨나요? 어떠세요? 뭐 다들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앞서 나가는 분은 앞서 나가는 대로. 근데 이제 저는 뭐 지금은 솔직히 4강이 목표인데 예. 4강에 올라가면 딱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투쟁력도 있지. 정책 준비도 잘 돼 있지. 흠도 별로 없지. 뭐 나름대로 확장성도 있지. 모질할 건 없는데 네. 이제 없는 게 뭐냐면 임계 지지율이 없는 거지. 5%를 못 넘기니까. 근데 이제 4강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진다. 예. 이게 뭐 면전에서 죄송하긴 한데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막 이렇게 뭐 다른 분들 공격도 세게 들어가고 이게 펀치가 왔다 갔다 잘 되는데 비전이나 정책에 있어서 하태경 표가 딱 안 보인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은 인지도의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했죠. 보완을 해서 제 질의가 다 정책과 관련된 질의예요. 예. 질의고 특히 이제 지난번 토론은 시청률이 좀 낮더라고요. 낮은데 제가 질의한 거 보면 제 이제 뭐 공무원 20% 감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대비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첫 번째 토론할 때 이제 그런 조언을 좀 많이 들어서 다음 토론부터는 더더욱 좀 제 비전과 대안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다음 토론하지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의원님의 이제 공약을 좀 들어보면 주로 이제 폐지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대선 후보 하태경의 대한민국, 하태경의 비전이 무엇인가 국민들에게 좀 딱 간단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죠. 뭐 하태경이 대통령 되면. 네. 싸움 잘하는 586 신적폐 완전히 청산할 거고 소위 조국기 부대는 끝나고. 예. 근데 정말 중간에 껴서 정말 죄송한데 왜 이렇게 586 청사를 계속 586이 하신다고 권력 586이지. 그냥 일반 586은 일반 586은 대한민국 지금 주력 부대죠. 그럼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그 의원님이 권력 586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권력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기존 친문 586하고 제가 20-30년 싸웠잖아요. 네. 제가 이제 민주당 586들 많이 봤는데 한 재작년까지도 자기들로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교체가 많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네. 우리 진 석사님께서 큰 역할을 하셨고 뭐 저도 같이 했지만은 근데
일반 586들은 사회 속에서 다 지금 진화됐어요. 근데 권력은 열심히 벌어먹고 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호주머니에서 월급 줘본 지금 권력 586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딱 의원님 그런 경우이시죠? 아니죠. 저는 실제로 한 30명 정도 조그만 단체를 해서요. 제가 다 펀드레이징하고 제가 기업도 한 4, 5년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기 하고 있는 권력 586들하고 나는 다르다. 그리고 20대부터 저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찍 벗어났죠. 일찍 벗어났고 또 이제 좌에서 우로 온 사람 중에 어떤 분들은 또 거기서 거기로 달리는 분도 있지만 제 DNA 중에 하나가 제가 이과인 것도 있고 팩트에 겸허한 건 습관이 좀 돼 있어요. 썸머런에 안 빠지고 괴담에 안 넘어가고 그래서 여태까지 제 나름대로는 뭐 한쪽에선 양쪽의 변절자예요. 제가 솔직히 통진당 계열에서도 변절자라고 초반에 욕 엄청 듣고 초선 때는 제가 좌파 극단하고 싸웠고 재선되고 나서부터는 우파 극단하고 싸웠습니다. 우파 극단하고 싸우니까 절 그렇게 좋아하던 어르신들이 절 다 버렸습니다. 절 다 버렸고 예. 근데 우리 당에서 그렇게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워서 지금은 다시 빨갱이로 돌아갔다는 제가 비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현실이 그래요. 예, 다시 돌아가서 하태경의 비전은 뭡니까? 이제 586 그래서 권력 적폐가 없는 나라. 이제 제 장점이 뭐냐면 권력 586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예. 누구보다 잘 싸울 수 있고 저랑 잘 안 붙으려고 그래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의 희망 예. 2030들하고 가장 치열하게 부대끼고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잠재력, 에너지를 가장 잘 끌어올릴 사람이다. 그래서 제 구호가 20세기 권력 586 다도병 시대를 끝내고 창조와 혁신 21세기로 나아가는 가장 적임자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굉장히 또 문자 많이 주시는데 김도사님은 하태경 후보님 재밌긴 합니다라면서 또 지지 말씀, 우프다님도 힘내라 힘 말씀 주셨는데 매짱이님이 솔직히 그 유승민 후보 뒤에 가려서 안 보이십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요 지적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저건 약간 좀 가짜 뉴스 같은데. 아까 토론 과정에서는 유 후보가 좀 잘 안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신작가님 말씀해 나도 주세요. 좀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지가 겹쳐요. 좀 약간 있죠. 겹치는 측면이 있어요. 있죠. 이미지뿐만 아니라 약간 있어요. 공약 주장 내용도 공약이나 약간 유사한 그다음에 측면이 있으시고. 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차별화가 좀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좀. 근데 뭐 비슷한 거를 일부러 다르게 하기도 좀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유 후보님이 현재 좀 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등, 2등을 주로 네. 질문 시간이 너무 짧고 또 거기서도 나한테 질의를 잘 안 해요. 저한테는 1위, 2위 후보 아니 다른 후보들이, 다른 후보들이 저를 공격하는 그런 질의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예. 제 시간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럼 1등, 2등을 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유 후보님하고는 뭐 각을 세울 일이 조금 효과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군요. 홍준표 후보가 이제 본인을 공격할 때 이제 하태경 후보님이랑 유승민 후보가 같은 편을 먹고 본인을 함께 공격하고 있다. 유사한 공격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같은 이거 짜고 하는 건 아니고 런닝메이트가 아니냐. 그건 좀 야비한 거고 예. 짜고 할 수는 없고 사실 뭐 지난번에는 유 후보한테 질문을 하나 했죠. 이게 제가 좀 가장 좀 앞서 나가는 질문인데 예. 남녀 공동 징병제로 가야 된다. 육아 출산을 남녀가 공동으로 책임지듯이 네. 이제 국방도 남녀가 같이 책임지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 현실상. 예. 근데 좀 왜 했냐면 이제 유 후보님이 좀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그걸 기대하고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차별화를 좀 하자. 근데 받아버렸지. 받아버렸죠. 받아버려가지고 당황하셨어요 이제 토론 당시에. 조금 당황했어요. 예. 의외였어요. 그래서 제가 홍 후보님한테 넘기니까 그분은 역시 예. 차별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짜고 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홍준표 후보님. 사실 하태경 후보님이 지난번에 여기 나오실 때만 해도 2030을 내가 쫙 잡아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지율을 일단 한번 점프를 하고 거기서부터 승부를 보려고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요즘 그 역할을 홍준표 후보가 다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내혈한 정글 세상에 제가 그 기운을 지금 요즘 뭐 찌들하게 느끼고 있는데 아니 커뮤니티에 근데- 온도 차이가 좀 있나요? 당연히 어떤가요? 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한번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 사실 2030 저한테 욕 엄청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음. 그냥
제가 홍지지를 갉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우리 당 후보들이 2030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예. 이 사실 자체가 굉장히 새로운 당의 현실이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그렇죠. 사실 우리 당이 2030 지지율을 서로 얻으려고 내가 놀란 게 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그 여가부 폐지 결사 반대하던 원희룡 후보가 여성 공무제는 찬성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쪽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우리 당 모든 후보들이. 그러면서 너무 이 국민의힘이 20, 30대 여성들에 대한 지지율에 대해서는 완전히 논 게 아닌가 이런 의견들도 아니 근데 나오던데요. 남녀 공동복무제도 우리가 갤럽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젊은 여성들이 좀 더 많아요. 찬성이. 아니 지금 말씀하신 표를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2030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상 2030 남성들이 좀 집중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지금은 있지 그런데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4강 올라가면 더 확장되겠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고정표가 형성되는 시기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도 사실은 2030 여성이 그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싸움이 아마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예. 이제 다른 후보님들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 토론회에서 말실수가 계속되면서 또 자질 논란 많이 나오죠. 어제는 주택 청약을 모르면 치매 환자다 이런 말을 해서 또 비하 발언, 또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군 사기가 위축됐다. 뭐 이러면서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후보 이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윤 후보든 홍 후보든 네. 장점이 뭐냐면 좀 실수를 해도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는 아직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예. 타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유권자들이 보기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 제가 윤 후보랑 토론 싸움 해가지고 이게 뭔들 저한테 무슨 그렇게 강점이 되겠습니까? 토론의 달인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토론 제일 잘한다고 이렇게 이런 선입견이 있는 홍 후보님을 집중 공격해야만 저한테 득점이 되는 거예요. 경선 전략상. 예. 근데 홍 후보도 웃긴 게 지난번에 조국 수석 말을 바꿨잖아요. 사과도 안 해도 원래 그런 사람 별 타격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승민 후보 같으면 바뀌면 아주 진지하게 사과를 해야 만회가 되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참 독특하다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이 원래. 근데 이제 저는 윤 후보는 만약에 뭐 결선 후보가 됐다, 마지막 후보가 돼서 거기 가서도 계속 실수를 하면 굉장히 큰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봐주는 게 있지 않느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게 타격이 없진 이게 않지만. 뭐 의도적인 겁니까? 지난번에도 페미니즘 뭐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비판을 했더니 그 또 그다음에 중앙일보에서 또 비판 글이 나오니까 그 밑에 사과도 하고 그랬는데 또 다시 비슷한 얘기를 한다는 게 지금 윤 예. 후보가 2030 남자표를 겨냥해서 뭐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식 자체가 그렇다고 그 당시만 해도 이 젠더 갈등 문제에 있어서 그 캠프에는 별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요. 실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도 이 문제 깊은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만 해도 네. 20, 30대 젠더 갈등이 얼마나 큰지 그 골이 깊은지 전혀 몰랐거든요. 네. 윤 후보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자꾸 뭐 이런 식의 발언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발언 자체를 그래서 청년표가 인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청년표를 의식한 건지. 지금 정도는 좀 깨달아야 정상이죠. 그래서 뭐 다음 토론 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최종 입장을 정하는지. 네, 오늘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이제 오늘 검찰이 현직 검사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서 이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을 했죠. 여기에 이제 윤 후보가 또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대검에서 그 장모 변화 문건이 또 공개된 논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니 뭐 그 질문 나올 것 같아서 보니까 타이밍은 절묘하고 예. 오늘 사실 뭐 결정적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 성남시에 뇌물도 줬다, 뭐 10억인가 그리고 뭐 사진까지 있고. 그래서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뭐 엄청 깨끗한 척했지만 부패 집단의 꼭지점에 있었다. 그리고 부패를 조장한 면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게 확인돼서 사실 이건 사실 치명타가 될 수 있는데 뭐 안 나오나 좀 했어요. 근데 마침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윤 후보랑 직접적인 연관성인데 예. 지난번에 윤 후보가 그런 말 했을 거예요. 뭐 손이 했다고 하면 나한테 윤리적인 책임은 있다. 손준성 검사가 네, 관여돼 있다고 하면서 윤리적인 책임은 있다. 하지만
이게 자기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려면 자기가 어쨌든 측근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지난번에 추미애 후보가 약간 극비상을 노출했잖아요. 청와대나 민주당에서도 손을 발했다. 이런 것 때문에 윤 측근론이 많이 좀 빛을 잃은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은 몰라요. 누가 누구 측근인지 검찰에. 정치는 알지만 검찰은 모르는데 추미애 후보가 결국 윤 도우미를 계속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후보님 그런 들더라고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의 연결고는 그렇다 하는데 어쨌건 검찰 현직 검사가 연루되어 있는 고발장을 검찰 측에서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측에서 작성한 고발장을 국민이 그대로 베껴갖고 저희 열린민주당의 대표를 고발한 건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좀 내부 조사도 한다 그랬는데 말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국민의힘이 이렇게는 되면 안 되는 거 지도부에 아닙니까? 확인을 했는데 네. 내부 조사를 다 했어요. 네. 근데 막혔어요. 막혔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성은은 자기가 안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다른 루트로 온 걸 거잖아요. 만약에 뺏겼다면. 네. 근데 이제 다른 루트에서 모른다 그런데 뭐. 그러니까 이제 수사권이 없으면 우리가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 의지는 없는 게 아니고 예. 네, 그런 거예요. 조사에 좀 한계점이 있었다. 결국은 끊겼다라는 그렇죠. 거죠. 여기서 이제 뭐 기억 안 난다고 뭐 발 빼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도 검찰에서 그런 청부 고발, 엄밀히 말하면 청부 고발이잖아요. 이런 걸 시도했다는 거는 뭐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도 뭐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저 곽상도 의원이 그 50억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그렇죠. 분노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50명이 지금 제명하겠다고 제명해야죠. 하거든요. 그럼 그 국힘에서도 의원들 저는 뭐 일찌감치 제명해야 된다고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예. 저는 이 대표도 그 의지가 단호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의혹만 가지고 제명을 해도 되나요?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먼저이지 정치잖아요. 않을까요? 우리 정치라서.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큰 국회에서 치명적인 해당 예. 행위잖아요. 이 시점에. 이 그러니까 시점에. 당에서 제명하는 건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회에서- 국회의원에서 제명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도 당원이 하고 탈당했는데. 예. 국회의원으로서도 정치인으로서도 상식을 넘는 행위 아니고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아무리 이해를 봐주려고 하더라도 아니 제 얘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 그 박근혜 아니라, 대통령은 법적으로 유죄내고 탄핵한 거 아니잖아요. 윤리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사실관계는 따져보시거나 이런 절차 없이 당연하죠. 윤리에 해부하는 거죠. 윤리위에 해부하겠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윤리위원들이 뭐 최종 가면은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뭐 예.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좀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좀 하는 것 같아서 당내에 좀 의견이 갈리진 않나요? 그러니까 율사들은 사실 방금 말한 대로 팩트, 법리, 불법 이런 걸 중심으로 사고를 많이 해요. 네. 왜냐하면 그 보통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슨 어떤 영역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단호히 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제명 의견이시다.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이름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만배 씨의 관계가 형 동생 하는 사이다. 그리고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의 집을 매입한 것을 두고 그 뇌물, 그 다운 계약서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어떤 입장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큰 효과가 있겠어요. 효과라 함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 후보들도 지금 예.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김만배 색칠을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건데 뭔가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득을 본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하는 윤석열 캠프의 그 조치. 최근에 이제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셨던 국민의 입장에선 그런 언론사와의 법적 갈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거 때는요, 고발이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다가갈 때는 네. 연관이 있다는 것만으로 약간 타격을 입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관련 없다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고발이에요. 그래서 선거 때는 불가피하게 고소고발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중재법은 안 된다라는 국민의힘의 입장하고는 다소 배치하는 말씀하십니까? 근데 그게 왜 배치가 아니, 그건 됩니까? 아니죠. 현행법으로 하는 현행법으로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거죠. 가능하다는 거고 지금 그렇죠. 그쪽에서는 현행법으로 안 된다라고 그거는 하는 뭐 거고. 징벌적 더- 뭐 이런 식으로 네. 6배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뭐 의혹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이 있고 커넥션이 있을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시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게 우연히 그분과 계약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꼬리는 선거기간 내내 따라다닐 거고 예. 지금 어쨌든 고발 사주 사건이
화천 대유 때문에 확 묻혔잖아요. 네. 다시 이제 불씨가 살아나서 그걸로 계속 공세를 할 거고 정치 공세를 할 거고 어차피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이거는 법률의 영역은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근데 사실 지금 치명적인 근거들이 양심선언을 한 거잖아요. 화천대유 쪽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고 판도라 상자가 열렸고 그 꼭지점에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민주당에서 더 급하다. 자기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 지금 대마가 잡혔는데 지금 쓸데없는 그렇죠. 패싸움, 그러니까 패싸움을 깃털 벌이는 가지고 몸통을 가릴 수는 없죠. 양심선언은 어떤 말씀입니까? 녹취록 회계사가 녹취록 그렇죠. 녹취록을 같이 다 깎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나중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봐요. 이게 유동규 전 이제 기획본부장이 이제 검찰의 수색이 있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 예. 그리고 수색 당시에 이불 덮은 채 누워 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큰 의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근데 휴대폰 가지고 뭐 있었기 때문에 뭐 미리 검찰이 알려주기는 어렵죠.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은 아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부실 대응을 한 거죠. 휴대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람 몸보다 휴대폰이 제일 중요한데 압수수색 작전은 실패를 한 것이고 그 정도 좀 기민하지 못했다. 이런 건 비판받을 만하죠. 예. 지금 이제 이 화천대유 관련해서 좀 그 이재명 캠프와 또 이준석 대표 간의 설전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변학도가 있었다. 가면을 벗기니 변학되고 있었다.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 양 진영 간의 이런 설전은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재명 지사 대응하는 걸 보면 잘 당황하지 않는 사람인데 예. 이번엔 굉장히 당황한 게 보이고 마치 겁먹은 강아지가 더 시끄럽듯이 말도 상당히 이제 1등 후보는 포용하거든요. 홍 후보가 요즘 달라진 게 자꾸 자기 입장 바꾸고 하는 게 이제 야당 내에서는 이제 1등 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냥 경직돼 있고 또 말도 강해지고 한 거 보면은 이건 자기가 치명상을 입는 거라는 걸 본인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대응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겁먹은 강아지 시끄러운 거랑 딱 똑같은 이제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 후보들 지지율 보면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분석해 시간이 보신다면. 지나면 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예. 지금 시간이 거의 없어서요. 하태경 후보님 다음 주에 이제 컷오프가 있는데 4강 진출자 누굽니까? 국민의힘.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제가 빠지면은 실패한다 경선. 국민의힘 대선. 네, 경선 실패하고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황교안이 들어가는 건데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면은 그럼 약간 본선까지 망치게 될 비이성적인 약간 진중권 작가 광신도 개인 집단,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비이성적인 광신도 집단으로 전체가 더미끌어 넘어갈 수 있고 음. 그리고 제가 마지막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제 트레이닝을 거쳐서 단련된 후보는 상당히 강해져 있을 것이다. 홍 후보도 그렇고 윤 후보도 그렇고 저는 보여요 옆에서. 지금 경쟁 상대는 원희룡 후보라고 보여지는데 상대적인 강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원보다도 저는 황 같아요. 아, 당세가 30%거든요. 그러면 30%인데 가능성 면에서 지금 황교안 후보가 4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뭐 아니 하태경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거보다 어쨌든 저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예. 그 당원들 중에서 제가 그렇게 새가 약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 미래 리더감이다 하는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좀 한 일주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인식이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남은 일주일 동안 또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시간이 감사합니다. 금방 끝났군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